9월 거 가보자. 9월에 21번부터 26번 질문 있잖아. 한번 읽어봐. 이거는 말해줘.
있어. 할게. 21번부터 26번은 일단 글이 가와 나 두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잖아. 이런 지문들은 가 따로 나 따로 읽는 걸까? 아니면 가 나 같이 생각해야 될까? 같이 생각해야 돼. 같이. 가와 나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와 나의 연결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봐볼게. 그러니까 그리고 글은 다 어떤 제재든 아까 읽었던 의사결정 지문이든 인문 지문이든 좀 이따 마지막에 할 법 지문이든 똑같이 평가원이 글을 구성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번에 읽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읽을 거야. 다시 읽어볼게.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며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현실 세계는 하나야. 근데 그 인식 주체들에 따라서 현실 세계가 다양하게 인식된다는 거지.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들은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 가시는 볼 수 있는 범위, 가청은 들을 수 있는 범위겠지. 범위를 가지며 이러한 신체적 지각 차이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진다. 처음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는 딱 하나 뭐 신체적 지각의 차이 이게 첫 번째지. 그리고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지.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은 끊기지 않잖아. 근데 시, 분, 1시, 뭐 2시, 30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끊어서 인식하게 만든다. 이것도 또한 현실 세계를 인식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 신체적 지각의 차이, 일상 언어 이 두 가지 확인하면 되고.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 지각이나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신체 나이가 먹을수록 달라지잖아. 그치? 언어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이 다르지 다. 누구는 사투리 쓰다가 갑자기 표준어 쓰기도 하고. 그치?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1분단에서는 그냥 신체적 지각, 일상 언어에 따라 인식되는 세계가 다르다, 현실 세계가 다르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 어려운 거 없지? 자, 2분단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 주체에 따라서 세계 다 다르잖아. 그치? 인식하는 세계가 그 세계들이 각각 세계 전체를 이룬대. 인식 주체들은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존재면은 즉 뭐야? 인식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각각의 인식 틀이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갑자기 새로운 주제, 새로운 제재가 나왔어. 회화 예술. 우리 인식 주체가 세계를 다르게 인식을 하는데 그 예 중 하나의 예가 회화 예술이래. 우리는 이 위의 얘기를 회화 예술을 통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 인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현실 세계, 아까는 현실 세계에만 인식했는데 이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현실 세계 이상의 세계를 한번 갈망하게 됐대. 이러한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 회화 예술 중에 우리는 현대 회화를 집중적으로 체크할 거래. 현대 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잠깐만. 현대 회화와 과학. 우리 아까 네 가지 비교한 거 있잖아. 그치? 쌤 아까 이거 지문 시작하기 전에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 했어. 어떤 주제로 글을 쓰든. 그 이유가 이런 거야. 현대 회화와 과학을 비교하라고. 그래서 그냥 설명을 딱 너네한테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읽어라 라고 딱 체크를 해줬잖아. 아까는 그 네 가지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현대 회화와 과학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야겠지.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이리적이며 과학의 특징 체크. 존재면이 이리적이다.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과학이래. 과학의 특징이래.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을 드러내나 이 면을 넓게 보면 같은 면이라는 거야. 그치? 같은 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 과학과 대비돼서 비교해서 현대 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 차이가 있네. 과학은 수직으로 파고든대. 수직적이래. 근데 현대 회화는 수평적이래.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의 현대 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는 또 전통 회화가 나오면서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는 그러면 현대 회화와 과학을 비교하다가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까지 비교를 하라네. 비교할 거 두 가지네. 전통 회화랑 현대 회화, 현대 회화랑 과학이랑 이 두 가지 비교 포인트 잘 체크해둬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어.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다. 현대 회화는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변형과 과장을 통해. 그러면 전통 회화는 현대 회화와 다르기 때문에 변형과 과장을 하지 않았다가 특징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지, 그치? 이러한 현대 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은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 회화는 실제 재현에서 더욱 멀어져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원래 회화는 전통 회화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게 전통 회화였다면 현대 회화는 그 현실 세계를 변형과 과장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주관적으로 표현했다가 추상의 강도가 점점 더해질수록 실제 재현이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했다로 바뀐다는 거야.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통 회화와 달리 또 계속 비교하고 있어.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 현대 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대. 그러나 이게 맞아? 아니라는 거지. 현대 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 회화처럼 현대 회화도 현실 세계 그 자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
현실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즉 현대 회화로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지문 끝나게 되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설명해주고 회화 예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중 우리가 제일 체크해야 되는 건 현대 회화. 현대 회화랑 과학 비교하고 현대 회화랑 전통 회화 비교한 거밖에 없어. 지금 한 개. 그럼 나로 한번 가보자. 우리 아까 설명했듯이 가와 나는 다른 지문 아니라 연결된다 했어. 그 연결 포인트 찾아야 된다 했지? 한번 어떤 연결 포인트 있는지 나 한번 읽어볼게.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 존재지만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은 비가시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갖는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랑 연결되는 걸 알아야지. 현대 회화는 창작자의 주관,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거였잖아. 그치? 이런 거에서도 슬슬 넘어온다는 걸 확인했어야 돼. 또 전통 회화. 전통 회화. 전통 회화가 낫다는 건 나도 전통 회화랑 뭐 비교할 것 같아? 현대 회화랑 비교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또 나야, 나. 계속 비교하는 지문들이 나오고 있어. 전통 회화는 이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다.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지? 그치? 위에서도 전통 회화와 달리를 통해 전통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하지 않고 실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를 확인한 게 전통 회화였잖아. 그치? 처음 듣는 게 아니야. 연결되는 포인트 여기서 찾을 수 있네.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 그래서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제한하는 데 주목했대. 전통 회화는. 이에 반해 현대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 아까 말했지? 화가의 그 내면을 잘 표현하는데 현대회화가 치중했다고. 현대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둘의 차이점 잘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자기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하고자 했다. 현실적, 실제적, 사실적 재현하는 전통 회화들과 달리 현대 회화는 이렇게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조작하고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대.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당연하겠지?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지금까지 회화 얘기했는데 이제 음악으로 얘기를 바꿀 건가 봐.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이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그 정체성 확보를 해왔대. 그럼 여기서도 우리 아까처럼 전통 회화랑 과학이랑 비교하는, 전통 회화랑 현대 회화 비교하는 그런 중심적인 대립 구조는 아니지만 아주 세부적인 대립 구조가 있지.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과 일반적 소리의 비교. 이것도 세부적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세부 체크 요소인 거야.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도 있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 현상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대. 우리 예술과 현실의 분리를 했어. 그래서 이 간단한 이 단락 있잖아. 이 단락에서는 일반적 소리랑 일상의 일반적 소리랑 음악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아예 대비를 시켜놨지. 그치? 왜? 예술과 현실을 분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단락에선 그런데로 주제가 딱 바뀌면서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대. 그러면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과 일반적 소리를 대비한 거야? 소음 기계를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아니지. 예술과 현실을 분리한 게 아니라 예술과 현실의 결합을 지금 하는 거지. 결합. 우린 이걸 잘 체크해야 돼. 여기까지는 예술과 현실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런 데를 기점으로 예술과 현실을 결합하려는 예술가도 있었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중 한 명이 소음기계로 악기를 만든 루솔로, 그리고 작곡가 바레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 분절되지 않는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아까 루솔로는 소음 기계로 악기를 만들었대. 얘는 사이렌으로 음악을 만들었대. 사이렌도 일상적 사물이잖아. 일상적 사물이 음악이 됐다. 결합이지, 결합. 또한 작곡가 세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 등을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을 창시하기도 했다.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다 일상적 소리, 일상적 소리가 음악이 된 결합. 일상과 음악의 결합. 마지막 게르노트 괴메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사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일컬었대. 이 사람은 이러한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일컬었대. 베메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 국한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대. 그러니까 베메는 즉 뭘 비판해? 일상 현실과 예술의 분리를 하는 이런 미학을 비판하고 일상 현실과 예술을 결합하는 이러한 시도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나 연결되면서 대립적인 요소 잘 파악하는 거, 그것만 하면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나머지 21부터 26번 한번 풀어보자.
3분 정도 더 줄게요. 시간 별로 없어가지고. 같이 할까? 어려워? 같이 할까? 자, 21번. 일단 안 풀어봤어? 21번? 못 풀었어? 지금 못 풀었어? 몇 번? 5번. 그럼 다시 같이 가보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1번부터 같이 가보자. 이 가는 인식 주체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한계 극복 과정이야 가가? 아니잖아, 그치? 나는 인식의 한계가 여기서 한계 극복 과정, 뭐 한계, 인식의 한계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았어. 1번 아예 건너뛰고. 2번 가는 현대 사회의 추상성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게 주장이 있어 가가? 아니지. 2번도 넘겨. 3번 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 어때? 여기까지 맞지? 세계를 대한 인식 주체에 따라서 세계가 인식되는 과정이 뭐 다르다 이런 얘기였잖아. 맞고 그걸 바탕으로 회화 예술을 이해하려는 관점까지 틀린 거 없지? 나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 어때? 맞지? 예술과 현실에 대한 상반된 인식. 어떤 위에는 예술과 현실은 대립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그 아래부터는 예술과 현실을 같이 결합해야 된다. 서로 상반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가 맞겠지? 그래서 21번에 3번 어려운 거 없지? 같이 하니까 쉽지? 자, 22번 22번 풀었어? 몇 번? 4번 맞았어. 가를 바탕으로 존재면과 관련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 존재면이 아까 뭐랬지? 우리 존재면은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들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그게 존재면이라 했어. 즉 쉽게 말하면 인식 조건이 달라서 생기는 각각의 인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 보거든. 하나의 회화 작품을 함께 감상하더라도 각 감상자가 지닌 인식틀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면을 인식하게 될 수 있겠구나. 맞겠지?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상 언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언어로 지각되는 존재면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 인식 주체가 왜 세계를 인식하는 게 다르댔어? 뭐 두 가지? 신체적 지각 능력이랑 또 하나가 일상 언어였잖아. 그치? 그 두 개에 따라서 세계 인식하는 게 달라진다 했지. 근데 그 중에 일상 언어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존재면도 인식하는 존재면도 달라지겠지? 그치? 3번 형 이상학적인 것까지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회화에 나타난 현실 세계의 존재면이 추상적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구나. 또 맞아 틀려? 맞지? 형 이상적인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회화에서 전통 회화에서 현대 회화로 바뀌면서 화자의 내면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존재면이 추상적 방향으로 바뀐다 라는 거 틀린 거 없어. 그치? 4번 개개의 과학 학문은 하나의 존재면이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존재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학문이 심층이 드러내게 되겠구나 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서로 관련이 없는, 서로 관련이 없을까 과학? 우리 과학이랑 회화 비교하는 그 과학의 특징,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뭐가 좋을까? 비교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빠르게 비교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또 좋은 점이 과학의 특징, 비교를 하려면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과학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지. 과학은
존재면이 이리적이고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 면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이에요. 같은 면. 같은 면. 근데 선지에서 뭐래? 관련이 없는. 그러면 여기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면은 결국 같은 면이구나. 넓게 보면. 그러니까 4번이 틀렸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23번 23번 몇 번? 풀었어? 5번. 맞았어. 5번. 23번이 결국 비교하는 문제잖아. 비교하는 문제. 그치? 전통회화랑 현대회화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 비교하면서 읽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겠지. 그래서 1번 기억과 니은 전통 현대 모두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 둘 다 드러내기 어려워? 그럼 뭐가 드러내기 어려워? 전통과 현대 회화 중 현실 세계의 존재면 드러내기 어려운 게 있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전통은 현실 세계를 정확히 실제를 재현해서 그린 게 전통 회화고, 현대 회화는 우리가 이거를 변형과 뭐 과장을 했지만 글을 통해서 또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잘 드러낸다라고 했지. 그래서 적절한 거 아니지. 그치?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실적 재현을 통해. 사실적 재현은 전통과 현대 둘 중 뭐야? 사실적 재현 전통. 그치? 모두가 아니야. 기억만이야. 그래서 2번 아니고. 3번 기억과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 이거는 전통이야 현대야? 가능 세계가 뭐였어? 현대 회화에서 변형과 과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 세계가 아닌 가능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 가능 세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현대 사회였지? 현대 회화였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 전통은 현대와 달리가 아니라 현대 회화는 전통과 달리. 이거 두 개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3번도 아니고. 현대 회화는 전통 회화와 달리 4번. 현대 회화는 전통 회화와 달리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취한다. 이거 왜 틀렸을까? 4번은. 왜 아닐까? 왜 아닐까? 4번. 우리 여기 나에서 봤듯이 회화는 모두 다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을 두 개 다 가져. 전통 회화든 현대 회화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달리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게 틀린 거야. 회화라 함은 모든 회화가 다 가시적, 비가시적 특징을 갖는다가 맞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 현대 회화는 전통 회화와 달리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변형시키는 거 현대 회화 맞지? 현실 세계의 얼굴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현대 회화의 특징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23번에 5번 맞고. 24번 24, 25 아직 못 풀었어? 그럼 같이 그냥 풀자. 가와 나의 관련지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 보기 한번 읽어볼게. 최근 한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프가 대표적으로 표현주의 작품인 키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 회화 속 남녀의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까지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과장 다양한 색으로 변형. 과장과 변형 뭐의 특징? 현대회화. 우린 보기는 항상 글과 연결돼서 읽어야 되니까 과장과 변형이 보이면 이거 현대회화의 특징과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지.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프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현미경 기술. 우리 아까 신체적 능력에 대한 예에서 뭐가 나왔어? 우리 안경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게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현미경은 우리가 원래는 보지 못했어. 이러한 생물학적 탐구를 현미경이 없을 땐 보지 못하니까 못했어. 근데 이 현미경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런 생물학적 탐구를 할 수 있었네. 이거는 우리의 인식 범위가 바뀐 거니까 안경이랑 비슷한 느낌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파악하면 되고, 이 정도 파악하고 현지로 넘어가 보자. 1번 가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 세계는 클림프의 회화에 비해 이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는 이리적 성격. 이거 가는 뭐야? 1번은 뭐야? 뭐랑 뭐 비교하라는 거야?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 세계는 즉 세포 분열 과정을 밝혀낸 거니까 과학 아니야? 과학? 그치? 과학. 그리고 클림프의 회화는 위에서 변형과 과장을 했다니까 현대회화네. 현대회화. 우리 아까 과학이랑 현대회화 비교하면서 읽었지 않아? 그치? 과학이랑 현대회화 중 이리적인 건 뭐야? 이리적 성격을 가진 건 뭐였어? 과학은 이리적이며라 했잖아. 그치? 여기 과학은 이리적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이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구는 맞겠지? 과학이랑 현대회화 비교하는 거야. 2번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져 현실 세계가 새롭게 지각된 사례라고 볼 수 있군. 아까 설명했지? 현미경이 이꼴 안경으로 인해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조건이 달라져서 새롭게 지각이 됐다. 2번 아까 설명했어. 맞아. 3번 클림프의 회화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되어 그려진 것은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하는 현대회화의 추상성이 드러낸다. 아까 이꼴 변형과 과장 현대회화 이꼴 맞지? 4번 클림프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시적이지만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군. 가시적 속성, 비가시적 속성 어디 나와? 나의 첫 번째 문단이지. 비가시적 특성은 왜 일어나? 뭐 때문에?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게 바로 비가시적인 특징이야. 그치? 그러면 생물학적 탐구는 즉 이꼴 과학이었잖아. 그치? 과학은 주관적인 거야. 과학이 주관이야? 우리 주관적인 과학을 배우고 있는 건가? 아니지. 생물학적 탐구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이지. 객관적인 것에 비가시적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 비가시적 속성은
주관적인 걸로 인해 드러나는 속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4번. 5번. 클리프의 회화에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난다고 본 연구 결과는 회화가 화가의 관념적 세계를 표현한 결과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5번 정답. 그래서 24번에 4번. 25번. 누가 일어나자. 25번. 가와 관련되어 나의 언급된 인물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가 뭐야? 가 예술과 현실의 분리지. 예술과 현실의 분리. 그 분리에 관련하여 나의 언급한 인물들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 1번. 현대 회화 화가들은 일상의 비대칭성과 혼란스러움을 조작하여 그린 예술작품을 통해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추상화하고자 했다. 맞아? 틀려? 맞지? 현대 회화는 현실을 조작해서 현실을 추상화하고자 했다. 틀린 거 없어. 그치? 2번. 루솔로가 어떤 사람이었어? 예술과 현실을 이렇게 분리하자고 한 사람이야? 아니면 결합하고자 한 사람이야? 분리하고자 한 사람이야? 결합하고자 한 사람이야? 결합하고자 한 사람이지. 근데 이번에서 뭐래? 루솔로는 일상의 기계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함.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했어? 인위적인 배열은 뭔데? 음악이잖아, 이 꼴. 근데 루솔로는 기계 소음에서 그 기계 소음의 일상적인 소리를 음악에 이렇게 대변하는 거지. 기계의 소음에서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해서 음악을 했다. 이거는 틀리겠지, 그렇지? 루솔로는 일상적인 거와 예술을 같이 결합한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에 25번 정답은 2번.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거야. 26번은 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 정답 4번이야. 또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질문하고 가자. 10분 쉴 때 잠깐 쉬고 알았어.